여러분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 저는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너무 하이톤 아니에요? 하이톤으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라떼님 인사하셨고요. 저는 도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 만입니까? 우리 장장 2달 여만에 그렇게 됐나요? 정말. 만나는 것 같은데 정말. 2달밖에 안 됐나요? 난 되게 오랜만에 한 석 달 됐나? 기분 더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한 1년 지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쨌든 한여름에 만나고 그러네요.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는 꾸역꾸역 회사를 다니면서 모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생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요즘 계속 그렇게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신다고. 제 불안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괜찮아요. 먹고 살고 다 살 수 있어요. 네. 그냥 눈 뜨고 살아있으면 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나저나 정말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반경 몇 킬로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내야 하는가. 그렇죠.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저희처럼 이렇게 답답함과 싸우고 있을 언니들을 위해서 오늘 심금을 울리는 아주 따뜻한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입니다. 제가 오늘 팟캐 녹음하러 오기 전에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와, 작가님이 93년생이십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요즘 젊은 여자 작가분들 라인들보다 훨씬 한 10년 정도 더 젊으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 팟캐에서 다뤘던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님이 84년생이시니까 거의 뭐 10살 터울 가까이 나는 굉장히 영한 작가님이시고요. 근데 아주 이른 나이에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2017년도에 관내 분실하고 오늘 우리가 다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등단을 해서 2019년에는 민음사에서 주관하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아주 멋진 언니입니다. 능력자네요. 네, 게다가 라떼님과 똑같이 공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같은 공대면 뭐하나. 멋지시네요. 근데 이분 진짜 핫하셔가지고 저 사실 이거 지나가다가도 중고등학생들이 이 소설책 들고 가는 건 사실 몇 번 봤어요. 네,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이걸 추천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93년생 젊은 작가가 쓴 첫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있다는 호평도 연일 이어졌던 그런 소설이기도 한데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먼저 좀 소감을 듣고 시작해봐야겠네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소설? 저는 SF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SF,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같이 경험을 많이 하기 어려울 때 상상하는 게 되게 즐겁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소설이 또 마음을 좀 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봤던 느낌, 너무 반갑다. 아마 제 기억에는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단편의 첫 번째가 무슨 노인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문장을 노인과 남자의 이야기로 문장을 시작하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노인이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요. 뒤에 가서 그녀는이라고 나와서 맞아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공학도인 본인이 되게 젊은 20대 여성 공학도가 쓴 소설이니까 SF 소설인데도 너무 많은 할머니 과학자의 맞아요. 얘기가 나와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맞아. 근데 그게 저 같은 사람이 상상해서 그 남자애들만 다 SF 하는 거야 이렇게 상상해서 그리는 거랑 이 작가분이 실제로 그리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와 딸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그 20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정상성 이런 거를 너무 그 고민에 딱 맞는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거기서 그냥 노인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당연히 사람들은 처음에 남자 과학자 혹은 남성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 내려가다가 그녀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부터 뭐? 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게 됐다는 얘기를 작가가 직접 들었대요. 그렇구나. 저랑 같은 네. 사람이 있었군요. 작가는 그래서 의도한 게 그게 아니었대요? 기억이 나요. 네. 그냥 성별에 대해서 국한하지 않고 그냥 일단 글을 써내려 갔는데 많은 분들이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읽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기도 많이 전해들었대요. 네, 아마 도윤님하고 비슷한 생각하면서 읽는 분들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선 되게 신선했고, 사실 저는 SF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좀 너무 생뚱맞거나 가짜 같으면 그래, 사실 잘 그럴 안 수 있어. 읽히는데, 그래서 이게 SF 소설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핫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펼쳤는데, 뭐 형식은 SF 형식을 갖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와닿은 맞아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제가 뭐 웬만하면 너무 호감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것도 뭐 근데 SF인데 내 감성에 맞고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SF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소설이라고 느껴졌고 깊은 이해 막 되게 심오하다기보다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냥 외로움이라던가 가끔 제가 또 사춘기 때부터 고민했던 게 나는 이렇게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우리 벌써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 우주에 떠있는 그 존재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 작가가 되게 건드리는 감성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상실이라던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고아 같은 느낌을 우주 안에서 내 존재감을 찾는 어떤 그 감성 저에서 이게 되게 밤 같고 아까 도희님이 말한 부분에서도 또 이 작가분이 굉장히 여성적인 요즘에 하도 사회적 여성성 남성성 이렇게 경계하는 거 좀 조심스럽긴 그쵸. 한데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여성성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여성성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뼛속까지 찐 문과생이라 가지고 뭔가 숫자나 공식 같은 거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 동공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챕터는 막 건너뛰고 읽다 보면 앞뒤 연결 안 되고 맥락 잘 못 짚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은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게 소설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진짜 전문성이라고 느끼는데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용어로 쓰는 거 말고 그래서 쉬운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전 되게 높게 사는 편이라서 맞아요. 이분이 그래도 젠체하지면서 않으면서 편안하게 쓴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단편 하나하나가 너무 다 공감되고 버릴 게 없는 그래서 몰입이 너무 잘 됐던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게 잘 읽었는데 소설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이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총 7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편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그리고 스펙트럼, 공생가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감정의 물성, 관내 분실,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 이렇게 7가지의 단편으로 엮여있는 소설이고요. 저희가 표제작하고 그리고 각자 원픽한 단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쭉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표제작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표제작이자 소설의 4번째 단편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우주 행성 간 이동이 가능해진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3행성인 슬렌포니아로 가기 위해서 100년 넘게 홀로 폐쇄된 우주 정류장에서 우주선을 기다리는 170세 노인 안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나의 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시대가 이제 막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던 시기여가지고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행성에서 행성까지로 가려면 시간이 수년에서 많게는 뭐 수십 년까지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인체를 냉동 수면하는 딥프리징이라는 그런 과학 기술을 연구하던 과학자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워프 항법이라고 이제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될 무렵이었기 때문에 딥프리징만 잘 개발이 되면 인간이 잠이 든 상태로 이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물자도 최소화해서 우주선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에 있던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나가 이 기술을 연구하는데 오랜 시간 매달렸고 그 성과가 나타날 무렵에 제3행성인 슬레포니아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이 행성으로 아들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는 연구를 마무리하고 떠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된 거죠. 이 워프 항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행성 간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 디프리징이라는 연구도
주목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이 슬램포니아로 향하는 우주선의 운항이 끝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슬램포니아로 출발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그러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프리징 기술로 자기가 계속 자기 스스로를 냉동수면 상태로 만들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낡은 우주선을 타고 슬램포니아로 출발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근데 이 단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출발을 해서 가더라도 이미 가족들은 죽어 있을 것이고 내 이 낡은 우주선으로는 절대 그 행성으로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구를 떠나는 선택을 하거든요. 언니들은 혹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안나의 그런 선택이나 감정들에 충분히 공감이 좀 되셨나요? 굉장히 뭔가가 분명해지는 순간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나가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목적지가 분명하다. 이게 확실하다면은 안 갈 이유가 없다. 내가 도달 반드시 해야만 되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게 분명하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공감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 결론에 다다르기 전에 너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 버렸지만 자기 인생에서 가족보다 자기 커리어가 훨씬 중요하다고 몰두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 있으세요? 혹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 치러야 될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른 소설에서도 흔하게 많이 다뤄지는 주제인데 이 여자분이 이런 서사를 갖고 하는 게 좀 드물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시선이 좀 저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가치관이 사실 나는 뭐 가족이 중요해, 일이 중요하지만 그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30살에 생각하는 때랑 뭐 40살에 생각할 때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얘가 이분이 어떤 생각에서 이 결정을 했을까 하는데 대사 중에 미련하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기다리는 일 뿐이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뭐 어떤 되게 심오한 마음으로 결정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이게 중요하고 그때 순간순간 결정했는데 지금은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리고 아마 지금 저도 뭐 재혼을 하거나 뭐 다른 연구를 하거나 다른 가치를 그냥 거기에선 이미 뭐 뭔가가 마무리된 것 같고 그냥 그 나이대에서는 이제 가족을 찾는 게 마지막 한이셨나? 근데 이 소설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니 가족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당장 내일 운항이 중지된다는데 가족들이 있는 행성으로 가는 우주선이 근데 그 발표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안나였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의 선택은 어땠을까를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나랑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작가가 그거에 되게 포인트를 맞추고 싶진 않아가지고 아마 마지막에 실패할 항해라도 나는 떠나겠다 이거를 되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지 못하더라도 나는 간다 이렇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저도 공감이 돼요. 저는 일단 그 세션을 떠나서 그냥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것만 해도 나 한국에서 이 일만 마무리하고 갈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사실 새로운 행성에 가서 한다는 게 엄청 큰 일인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왜 사람들 배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금방 닫아버려 이렇게 비난하기엔 세상에 그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너무 거고. 많아요. 근데 네. 그런 일이 사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면서 그 전에 그 기술의 혜택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배제되고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로만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난 이 마음도 너무 잘 알겠어. 이거 마무리하고 가서 나머지를 헌신해야지. 이런 그렇지. 마음도 너무 알겠어요. 나는 너무 이해되는데 그쪽이 네. 더 가까워요. 저는. 근데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나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되게 스토리가 잘 맞냐 안 맞냐 뭐 현실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떠나서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그냥 저는 놓치는 거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누구나 의도치 않게 난 그렇게 막 나쁜 마음으로 선택한 건 아닌데 누구를 잃을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게 끝났을 때 정말 정거장에서 100년 동안 애도하지 못하고 거기서 기다린다는 것 자체의 어떤 슬픔? 그냥 그렇게 저는 약간 상실적으로 많이 초점을 가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상황들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것도 있죠. 네.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전의 기술은 아예 그냥 없어지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맞아요. 너무 버림받는 번거로우니까. 거잖아요. 이 할머니 때문에 승무원을 다시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설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끔찍하다고 여겨진 설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워프 항법이라는 기술이 분명히 각광받고 있던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에 웜홀이 발견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슬램포니아계로 갈 수 있는 웜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소수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가 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 스토리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곳까지 인류가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안나가 나중에 얘기하는 것 중에 예전에는 헤어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 적어도 그때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 같은 행성 위에 있었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게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아무리 해도 만날 수 없는 거리로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예전이었으면 아무리 그냥 배를 타고 가도 지구 안에 있으면 몇 년이면 갈 텐데 그래서 그게 기술이 자꾸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인간이 점점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쉽게 유학 가고 가족들이랑 몇 년 떨어지고 여기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비행기가 자주 다니는 시기가 아니었으면은 많이 붙어 살았을 텐데 뭔가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한테 이렇게 극단적인 시기는 안 왔지만 그런 생각 할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과연 인간들이 모두 다 덜 외로워지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건 아닌 것 아니다. 같다. 그렇죠. 네. 어느 순간 나는 왜 서울에 여기 나 혼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20대 때 안 하셨어요. 전 했거든요. 뭐 또 어느 지방 도시 어느 곳에 나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생각이 그게 나더라고요. 이제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그렇죠. 이어질 수 있겠네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공간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졌다가 사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되지. 근데 또 못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력은 안 되고. 그치. 그러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작가는 이 안나의 이야기가 담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표제로 선택했을까? 일단 상을 받은 두 작품 중에 하나고 이름이 더 예쁘고 로맨틱한 느낌도 나고 너무 딱딱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어디서든지 되게 외롭다. 어딘가에 닿고 싶어한다. 이런 걸 가장 잘 표현하는 단편이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냥 여기 나온 대사 중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조차 없다면 같은 우주라는 개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좋아지고 뭐가 발달이 되고 우주선이 슉슉 날아다녀도 정말 매번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건 계속 생기니까 저는 되게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어가지고 아직도 되게 아날로그적인 그런 하루 조감독님이야? 아날로그가 제일 트렌드예요. 얼리 어댑터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 기기를 되게 사는 걸 좋아해서 사긴 하는데 이걸로 뭘 하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서 그 왜 우리 한참 언택트 해가지고 무슨 화상 채팅으로 모임도 하고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나는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우리 다 이질감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거죠. 누가 나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아. 근데 그건 확실히 성향이 갈라지긴 하더라고요. 젊은 청취자분들이 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지. 그래 내가 너무 늙었다. 그래. 성향 차이가 아닐까요? 어떤 그럴까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언택트 하니까 그 언택트에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긴 그래 좀 이렇게 PC를 통해서 만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조감독님은 있지. 사회성이 좋아서 그래. 근데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일적인 관계는 언택트가 너무 좋고, 그치. 사적인 관계는 만나야 만나고 돼. 싶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표제작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뭔가 잊혀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 그리고 찾게 되는 것과 외면받는 것,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제가 요즘 단편을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남겨지고 이렇게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약간 버려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현실과 점점 나이를 먹으면 사회 적응적이고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뒤처져지는 것 같기도 그래. 하고 더 사회 안으로 다 모든 어른들이 다 사회 안에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또 몇 프로만 더 사회에서 이렇게 좀 주류로 있고 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한 건 없구나. 약간 이런 불안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딴 얘기인데 얼마 전에 히든싱어에서 가수 김한선 씨가 봤어요. 나온 거예요. 네. 저는 왜 이렇게 그거 보고 있는데 울컥한 거야.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우상 같은 존재였는데 저 김한선 씨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김한선 시대 저에게는 굉장히 먼 느낌인데. 그죠? 아니 나만 왜 이렇게 나이 들었어? 그러니까 조감독님이 생각보다 근데 어떤 정서인지는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편을 보면서. 왜냐면 이미 그분을 굉장히 우상으로 따르고 노래를 따라하고 이랬던 팬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이 사람 말고 다른 우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냥 목소리가 비슷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애정을 갖고 나온 사람 같았고 최근에 나왔잖아요. 버스커 그 이름. 네, 왜 이름이 네. 생각이 안 나지? 우리 귀여운 장범준이 네. 나왔는데 정말 우상인 거예요. 똑같은 20대 친구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열렬하게 막 그게 너무 비교가 돼서 그 온도 차이가 느껴져가지고 진짜 핫한 스타였을 텐데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렇게 많이 잊혀진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프로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서 맞아요. 그쵸? 그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뭐 인물이든 기술이든 사물이든 다 잊혀지잖아요. 잊혀지고 맞아요. 되게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난 그런 게 너무 슬픈 거야 요즘에. 그리고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엄청 빠르게 변하잖아요. 진짜. 저는 제가 잊혀지는 것도 그런데 제가 있는 것도 되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냉동하는 거 공법이 나오면서 한 번씩 깰 때마다 뇌세포가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은 아니라도 굉장히 서서히 계속 잊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느낌도 되게 참 서글픈 그 느낌 받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잊어버리는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디프리징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갈래로 좀 뻗어나가게 만들었던 그런 단편이어서 좋았고요. 그러면 우리 표제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니까 이제 도희님과 라떼님의 원픽도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도희님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단편의 저는 먼저 말씀드릴 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저는 줄거리를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은 단편에 나오는 어떤 특정 장면이라든지 그런 묘사가 전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사실 한 단편을 꼽는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제 기억에 좀 남았던 거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꼽은 단편은 스펙트럼인데요. 스펙트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주를 40년 동안 떠돌던 과학자 할머니가 발견이 돼요. 40년 동안 실종 상태였다가 발견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외계 지성체를 인간이 만났다.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할머니 주장을 해요. 내가 20년이나 더 빨리 만났거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도희님 같은데? 그 할머니의 40년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럼 증거를 내봐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라.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정말 크리티컬한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십니다. 비밀 그래서, 유지. 네, 비밀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나 분명히 외계 지성체 만났어라고 하는데 뒷받침할 증거는 하나도 없고 뭐 중요한 거 대답도 안 하니까 정신병 아닌가,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손녀한테는 할머니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외계 지성체를 만났습니다. 만났고 루이라는? 인간과 루이라는. 근데 인간과 겉모습이 되게 비슷한 지성체들이 집단 생활도 하고 서로 사이에 이제 언어도 나누고 감정도 있고 뭐 언어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생활하는 거를 이제 쭉 묘사를 하는데요. 이 루이는 그 외계 생명체 중에서 이 할머니에 대해서 가장 친근함을 표현을 하면서 할머니를 좀 보호도 해주고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했던 게 외계 지성체는 이 외계인들은 수명이 되게 짧아요. 4년? 맞아, 3년? 엄청 그 정도밖에 짧더라고요. 못 산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좀 특이했던 설정이 죽고 나서 다시 새로운 루이가 금방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개체인데 찾아와. 다른 개체인데 찾아와서 나 루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루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전에 루이가 남겨놨던 그 흔적들을 보고 공부를 하잖아. 이게 뭐지? 근데 할머니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맞아. 그림이 다 어떤 사실에 대한 기록인 것 같고 감정이라든지 그거를 새로 나타난 루이가 다 보고 나서 체화하는 거예요. 아, 나 루이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김초엽 작가 책을 읽으면서 테드창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많이 계세요. 저도 네. 너무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생각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단언하건대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있겠죠, 영향이.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작품에는 이 루이를 비롯한 외계 지성체들, 외계인들이 색채 언어를 사용합니다. 테드창은 표의 문자 사용하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색채 언어가 나오고 또 한 가지로 그 테드창의 세계관 중에 되게 특이한 그 원형적인 세계관,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그런 세계관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없는 거죠. 루이가 될지 안 될지 새로운 루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와서 기존에 있던 루이의 기록을 보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루이가 된다. 당연하다는 듯이. 좀 그래서 테드창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고 이런 식의 세계관이 사실은 그냥 이 김초엽 작가의 이런 단편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잘 구현이 안 됐다고 전 느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풍성하게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점들이 기억에 남아서 이 스펙트럼을 꼽아봤습니다. 갑자기 딴 얘기인데 두 가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손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성별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인데 나 당연히 손녀라고 생각했구나. 그게 너무 당연하게 손녀라고. 저도 사실 손녀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사 찾다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를 이렇게 맞아요. 잘 이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성별에 대한 아까 앞서서 우리 성별에 대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좀 새로운 팩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스펙트럼이 벌새 김보라 감독이 직접 각색에 참여해서 연출하기로 영화화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과연 이 세계를 어떻게 그려낼까? 그러게. 그래서 김초엽 작가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선량하고 다정하고 그런 관계를 되게 지향하고 그걸 좀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되게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어린 시절 한순간이라도 그런 관계에 대한 되게 노스텔지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루이의 선량함을 생각할 때면 난 아직도 지구 어딘가에 남아있는 작고 단절된 마을을 상상한다. 이런 표현도 저는 참 좋았어요. 외계인을 얘기하면서 이런 선량함을 가지고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SF 소설에는 잘 없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 비슷한 얘기가 그 류드밀라 나왔던
그쵸. 그 단편에서도 네. 우리가 어느 순간 울컥울컥하고 이렇게 향수에 젖는 그 이유를 외계인 어릴 때 외계인과 공생하면서 공생가설이구나. 네. 네. 그 시선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외계인이 없을 때는 가만했을 때 인류는 최악이야. 인간성이 없어. 나 그 발상이 너무 재밌어요. 그건 너무 신선했어요. 네. 되게 어떤 면에서 쉬웠다는 게 되게 아이 같은 상상력도 그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좀 뭐랄까 이렇게 제가 수준이 좀 그렇게 막 어른의 심오함보다 그냥 애기들이 그림 그리듯이 좀 그 아이 그림 보는 것 같던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책이. 저도. 근데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전반적인 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실 전체적으로 소설 중에 우리나라는 뭐 하면 부모 자기 약간 근원을 부모와 연결시키거나 이런 게 많은데 내 존재 자체를 약간 우주랑 연결시키면서 그리고 맞아. 외계가 나를 약간 돌봐주는 존재로 봐주는 게 되게 하여튼 되게 선하신 분 같긴 해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계를 보시는 분이고 희망적이시구나. 맞아요. 되게 초긍정 자아를 갖고 아이 계신 분이 같다.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전반 다 읽었을 때는 오히려 해피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좀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어떤 경험들도 어느 정도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뒷면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가 시인이셨나 봐요. 제가 시인이신가 그건 못 봐요. 읽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영향, 풍부한 감수성을 많이 닮아서 아버지가 음악가이자 바리스타라고 하던데. 가족이 화목해 보여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네. 저 어디 영상 보니까 아버지랑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의외로 밝으시고. 그게 되게 좋았어. 뒤에서 나의 소설을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데 어머니가 재밌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재밌다고 얘기할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다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셨어요? 많이 받고 자라셨잖아요. 우리 세대는 솔직히 왜 못 받고 자란 게 왜? 우리 부모님들 무뚝뚝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자기 상상력이나 이런 꿈들을 그래. 보통 다 갖고는 있지만 표현한다거나 맞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 근데 정말 가감 없이 내 수준 상관없이 정말 그냥 꾸밈 없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아주 큰 매력이 있는 작가님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라떼님이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단편은? 저는 사실 그냥 맨 처음에 읽었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저 그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사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아니 근데 도희님이 줄거리 짧게 하신다더니 너무 상세하게 잘하셔서. 저 상세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할 것 같아요. 네. 나는 더 짧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여튼. 떠났다. 저도 줄거리를 짧게 얘기하면 일단 데이지가 사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약간 유토피아 같아요. 네, 이 마을에서는 18살이 되면 성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시초지 지구로 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 일단 거기 순례를 1년 동안 다녀오면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데이지가 순례를 떠난 마을의 언니 오빠들을 보면 다 돌아오지 않고 반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돌아오지 않는 언니 오빠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나라도 궁금하지.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쉬쉬거리고 자꾸 망각을 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데이지는 더 궁금해져서 이거 뭐 마을의 금서도 찾아보면서 비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년이 되기도 전에 지구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뭐 비밀을 올리브랑 릴리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결국은 이 얘기에서 전반적인 얘기는 이 마을은 유토피아 같은 공간, 애정 없이도 서로 배제하지 않고 가족처럼 여기면서 운영되는 곳이고 이게 순례하는 그 지구라는 곳은 차별도 있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희노애락이 다 존재하는 삶의 불행한 면을 갖고 있는 지구로 떠난 순례자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순례자들은 거기서 누구랑 사랑에 빠졌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하는 과정들을 좋더라고요. 그 제목 자체가 나도 순례를 갔을 때 지구를 선택할까? 아니면 다시 마을로 돌아올까? 어떤 선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구에 남아있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지구라는 그래, 그럴 수 있다. 여기서 설명한 지구라는 곳이 일단 차별도 있고 그치. 개조인 비개조인 해가지고 내 얼굴 생김새 능력치 그리고 부모 잘 만나서 그 유전자 조작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또 이렇게 레벨도 나뉘고 그래서 그걸 다 아는데 뭔가 거기서 그냥 남아서 뭔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를 개조인으로서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리워하면서. 뭘 두고 온 것 그렇죠. 같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마 사랑이겠죠? 넌 사람일 것 같은데. 도희님은 되게 아련하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구의 유전자로 신인류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인류에 들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차별하게 되는데 그렇죠. 외모가 뭐 끔찍하거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인류를 만든 사람은 그런 유전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결함으로 고통받지 않는 인류를 만들어야지라는 좋은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자기 애라고 이세를 만들었는데 자기랑 똑같은 유전적 결함이 있어. 얘는 내가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지구에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위해서 마을이라는 거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어떤 결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근데 저는 일단은 어떤 결함이 있어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어요. 그게 일단 저한테 좀 안타까웠고 그냥 그거 설정으로 끝나잖아요. 끝난 상태에서 지구로 돌아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선택하라. 그리고 여기서 위에 선택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할 때는 그 딸이 나중에 그 유전자 조작을 했던 사람의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의 딸이 자기 엄마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다시 지구로 돌아가서 자기는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네,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어려운 길을 막 헤치고 나가면서 사는 거를 이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이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난 여기 유토피아 괜찮으면 여기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음표로 남았던 거는 이 딸은 자기는 지구로 돌아가지만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 진실을 다 알리고 여기를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전히 미성년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남겨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오히려 좀 물음표가 계속 물음표로 남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제가 미숙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런 지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닿는 게 이 김초엽 작가도 물론 좀 10대 후반이라고 하지만 청각장애가 이제 발병이 돼서 청각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아버려. 그랬을 때 오는 상실감이나 뭔가 내가 제대로 된 건강한 자아를 찾기 힘든 어떤 그런 분명히 순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뭔가 답이 딱 떨어진 문제는 아닌데.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미숙하다고 이 단어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받았던 게 아직 본인의 안전한 뭔가 필요해. 그게 필요해서 그런 깨는 선택은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랬어요. 물음표가 남았어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고 조건이지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특수학교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같이 섞여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장애인들을 분리하는 게 맞느냐? 근데 분리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게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근데 소설에서도 당연히 정답은 없겠죠. 근데 그려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사회를 만약에 이들끼리만 모여있을 때 그렇게 나눠 사는 게 유토피아일까? 아프지 않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일까? 결국 섞여 사는 걸 모두가 원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혹시 그 언니들이 생각한 유토피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쨌든 분리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다 분리는 하지 않되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모여 살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지구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끼리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느낀다면은 그런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너무 많잖아요. 나는 되게 무서운 게 요새 뭐 어제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이병헌님의 여동생이 75평짜리 집에서 자기 혼자 살고 있다. 근데 자가고 뭐 생활비가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번 돈으로 집을 샀고 요새 일이 없어서 좀 힘들지만 생활비는 이만큼 들어간다. 이 정도에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글인데 엄청 자극적으로 타이틀이 나왔고 댓글이 되게 나쁘게 달리고 있어요. 싫어요밖에 없어요. 너 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TV 연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넓은 집에 왜 저렇게 사느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자애들에 대한 돌 던지기 제일 쉽잖아요. 그치. 그렇게 타겟이 되는 거 보면은 아무런 나도 그분에 대한 호감이 없어. 그래도 나는 걱정스러워. 일단 그런 식의 괜찮을까? 시선이 모이는 것 자체가. 저도 넓은 집에 가서 살고 싶거든요. 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네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불안한 그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누구나 뭐 얼굴에 얼룩이 있어서 느끼는 사람이 얻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면서 불안해지는 지점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내가 정상이라는 느낌은 야, 너 제일 정상으로 생각해 이런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 근데 본인이 스스로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는 여자친구들이랑 그냥 뭐 요새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여자 둘이서 왜 가족이 못 되냐. 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사회는 싫어. 그런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분리주의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분리주의에 대한 네. 최근에 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데 저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렇게 뭔가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서 살면 그건 처벌을 해야죠. 형사 처벌을 해야죠. 그래서 막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 나처럼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상대를 배려하면서 의식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세상은 어떨까?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야. 한편으로는. 저도 사실 분리 자체는 나도 이렇게 내가 좋다고 해서 꼽은 소설이긴 한 단편이긴 한데 이렇게 깊게까지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저도 일단 분리하는 것 자체가 그 분리하는 기준 자체가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기준으로 분리하고 싶어 할 테고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그쪽 안에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게끔 하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마을 자체를 여기서 유토피아라고 설정을 해두었지만 정말 유토피아일까? 그리고 작가도 같은 시선이었잖아요, 사실. 같은 시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도 꼭 기쁘고 행복한 것만 좋은 감정일까? 그렇지. 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보게 되는 대신에 도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작가도 뭔가 이거를 되게 깊게 되게 통찰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화두를 던지고 자기도 좀 고민해보는. 맞아요. 화두를 던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리고 책의 표지에는 이런 문구도 적혀 있어요. 이제 김현수 작가의 평인데 시선에서 질문까지 모두 인상적이다. 어떠십니까? 이 7개 단편을 다 읽고 나서 이 김현수 작가의 소설에 대한 평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네. 시선에서 질문까지 인상적이다. 저는 이런 시선이 이때까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그냥 평범한 여성의 생각이라고 해도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반갑다. 이런 거 써줘서 고맙고 되게 아름답다. 맞아요, 너무 좋다. 맞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구나. 네,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써준 것 자체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다는. 어느 부분에서 저도 도희님이 말씀하신 거랑 공감이 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기발하고 되게 그렇다기보다 약간 이런 포장지만 다르게 다들 우리 공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로 내뱉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 우리 엄마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고 내가 소울메이트를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가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던가 그리고 뭐 텔레파시나 이런 거 되게 SF적이 아니더라도 가끔 혼자서 생각하는데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도 마음껏 좀 펼쳐보고 싶게 되는
그리고 나 되게 기발하지? 나 이렇게 잘 썼다? 이런 느낌 별로 없어요. 되게 솔직해. 난 그런 솔직해요. 점도 되게 좋았어요. 화려하게 꾸며서 독자들에게 어느 순간 어떤 충격을 탁 줘야지 이런 식의 꾸민 게 별로 없고 진짜 담담하게 자기가 상상한 거를 쭉 쓴 것 같아요. 그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런 꼬임 없는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나 이 부분도 공감은 하는 게 제가 이런 똑같은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도 이걸 내가 글로 썼을 때 그래. 많이 뭔가 그 완벽주의 소설에 대한 너 이거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로 쓴 거야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 그냥 상상해 본 거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상상.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아직 책을 펼쳐보지 못한 언니들에게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그리워하고 언젠가 우리가 지금 못 만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만날 거야라는 그리움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널 만나면 내가 존재감이 딱 활성화되는 그래서 SF 로맨틱 소설이다. SF 로맨틱 소설이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없는데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느낌으로는 상상력, 감수성, 인간과 관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저 개인적으로 제일 다가왔던 거는 새로운 세대의 산뜻함. 새로운 세대의 산뜻함. 네, 이거 너무 잘 제일 좋았어요. 어울린다. 부러워요. 이런 어떤 자신의 상상력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아니 근데 라떼님도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시작해봐. 감사일기도 쓰신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못 쓰고 있어요. 요즘 베개에 눈물 적시느라 바빠가지고. 잠깐 쓰셨던 거예요? 근데 정말 책의 제목처럼 빛의 속도로 읽어내려갈 수 있는 소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산뜻한 가슴 따뜻한 SF 소설을 우리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미 있고 또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너무도 잘 담겨있는 작품이니까요. 지나치지 말고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도희님, 라떼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따뜻한 소설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즐거웠는데 저도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얼굴을 보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정말 진심이 정말 느껴진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가 준비돼 있죠? 이거 도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네, 테드창 원작을 가지고 만든 유명한 영화죠. 컨택트. 원작은 어라이벌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드니 빌베브 감독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 주연의 SF 영화 컨택트로 찾아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